예, 본방송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격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저희 나오실 때마다 다양한 현안들 여쭙고 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타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진행도 많이 하시면서 모니터링은 워낙에 많이 하실 텐데요. 가장 최근에 관심 있게 보신 주제는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뭐 가장 관심 있는 게 총선인데요. 예. 저는 본업이 이제 인권운동이니까 예. 인권 분야의 퇴행이 되게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하죠. 3.1절에서도 그런 예. 연설을 했죠. 3.1 운동이 자유를 위한 거였다. 뭐 하여튼 뭐 좋은데, 근데 그 자유라는 게 대통령의 자유만 얘기하는 것 같고, 예. 실제로 남이 말하는 것도 입을 틀어막아 버리잖아요. 예. 반복되고 있고. 그 중에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퇴행하고 있는 게 여럿인데, 그 중에 저희가 주목하는 건 압수수색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뭐든 못한다 잘 이런 평가가 많잖아요. 정치도 엉망이고 예. 또 경제도 그렇고 외교 안보 쪽에서도 뭐 심각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예. 근데 진짜 잘하는 건 압수수색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농반 진반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압수수색이 34만 건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던 2022년에 39만 건으로 올라가요. 예. 한 해 5만 건이 늘어난 건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 통상 한 해에 한 2만 건 정도 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는 거죠. 또 5월 달부터 대통령이었으니까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던 거고요. 예. 작년 2023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40만 건이 너끈히 넘을 만한 정도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압수수색이 왜 문제냐면 이를테면 뭐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가 다 핸드폰이 생활의 중심이잖아요. 예. 여기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요. 예.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주고받은 문자예요. 그럼 예,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예. 중에 극히 일부잖아요. 예. 근데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제 핸드폰을 가져가 버리는 걸 의미해요. 뭐 소속들이 다 보겠죠. 네, 일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볼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왕 가져간 거 다 보겠죠. 본다. 네. 근데 뭐 사진도 보고 제가 주고받았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겠죠. 예. 근데 정보가 곧 권력이고 또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죄 추궁도 할 수 있고 예. 별건 수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해서 안 되는 일들을 버젓이 하는 거예요. 예. 또 핸드폰을 빼앗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 어마어마한 손해거든요. 예. 당장 생활이 마비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연락처 하나도 없죠. 예. 예전에 핸드폰 없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도 꽤 외우던 사람들이 이제 바보가 돼버렸잖아요. 예. 가족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돼서 골탕 먹어본 사람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범죄 수사를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를테면 그 범죄의 피의자, 의심받는 사람 입장에서 놓치는 게 되게 많아요. 크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더라도 예. 국가 공동체가 얻을 이익이 구체적이거나 더 압도적으로 크고, 예. 또는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를 도와줘야 될 이익이 압도적으로 커야 되는데 예. 그런 말이 되잖아요. 예. 이를테면 누군가를 심하게 해친 범죄자, 살인, 강도, 아주 심한 폭행, 예.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예. 당장 우리가 응징해야 될 범죄니까. 예. 또 성범죄를 아주 심각하게 저지른 사람들이나 예.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면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정된 나라입니다. 예. 일본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냐면 1년에 살인사건이 200건도 안 일어나는 나라예요. 물론 200건의 살인사건도 우리가 긴장하고 경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예.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범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 금지만 해놓으면 범인 검거율은 뭐 거의 100% 가깝습니다. 예. 살인 범죄가 그렇고요. 유괴 사건 뭐 범인 검거율 같은 경우에 아주 놀랍도록 100%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높은 범인 검거율을 자랑합니다. 이게 치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범죄를 밝혀내야 될 사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구잡이로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하나 문제는 압수수색 영장이잖아요. 예.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요. 예. 문제는 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가 넘어요. 그냥 다 주는 거네요. 자판기라고 흔히 그래요. 영장 자판기. 네네네. 그러니까 법원에 의한 검찰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게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일종의 그냥 절차다, 수사에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법관들이 많고요. 예. 또 하나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많은 자료를 들여다보고 또 발부 안 하면 안 될 만큼 많이 소명을 해가지고 적어놓죠.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데 예. 법원에서 그걸 살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근데 수사는 신속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라는 이유로 그냥 받아주는 거죠. 예. 억울하면 나중에 재판에 와서 밝히면 되잖아 라고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하는 인권연대에서 당장 3월 25일 월요일인데 예. 압수수색에 대한 주제가 압수수색이에요. 압수수색에 대한 정책 토론회도 열고요. 예. 압수수색을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 예. 남발하는 건 정말 인권 후진국에서 하는 일이고 대한민국이 그런 의미에서 인권 후진국이 됐다. 이런 거를 밝히려고 합니다. 예. 근데 현 시점에서도 법원의 압수수색 발부율이 99%에 가깝다는 거 아니 99% 넘어요. 넘어요. 네. 이제 절차로 그 판사들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압수수색의 어떤 신속성이나 밀행성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딱히 뭐 부정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은데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수사기관의 관행처럼 자리 잡은 일종의 계기랄까 이런 것들이 원래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쓰게 되면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예. 그 정보를 스마트폰 하나에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 저걸 들여다보고 싶은 욕구가 있죠. 아니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검사들이 예. 이를테면 증권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뭐 있을 수 있겠죠.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 예. 실제로 꼭 필요한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 자, 한 해에 살인 사건이 200건도 안 일어나는 나라에서 예. 연간 40만 건 이상의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과잉인 거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뭐 400번을 했다 700번을 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이 맞는지 모를 예, 예. 정도로 한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 특히 정치 검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폰이야말로 가장 보고 싶은 폰인 거예요. 예, 예. 그 컴퓨터야말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웃기는 게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뭐 법인카드로 뭐 몇만 원어치를 누군가 계산했다 그 자리에 있었다 뭐 이런 거를 기소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압수수색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것도 수십 건을 해요. 예. 마지막 압수수색은 어디에 대고 하냐면 그 도청도 옮긴 다음에 도지사도 바뀐 다음에 김동연 도지사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해요. 예, 예. 김동연 지사가 화도 내셨죠. 예. 아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예. 왜 그러냐면 김동연 지사의 PC를 보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제 기억으로는 그 PC도 그 바꾼 사건 이후에 거고요. 바꾼 네. 새로운 PC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어야 돼요. 예. 근데 필요하지도 않죠. 예. 근데 허무맹랑하죠. 예. 완전 딴 동네 가서 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원에서 예. 발부를 안 해줘야죠. 예. 기각해야 되는데 예. 이 기능이 멈춰 있는 거예요. 아. 판사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너무 많아요. 한두 건도 아니어서 저희가 일일이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일일이 볼 때까지 검찰 보고 좀 기다리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 기다리는 순간 증거인멸을 한다 또 이런 어떤 논리가 가능하지 아니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만 예. 선택적으로 해라. 예. 영장 발부 과정 자체가 법원의 판결과 비슷한 과정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마구잡이로 자판기로 내줄 수 없다. 예.
이런 법원의 입장이 정확히 나와야죠. 법원이 이제 뭐 이제 검찰을 통제하고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삼권 분립인데 삼권 그렇죠. 분립의 한 축이 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와르르. 예. 법원도 필요 없는. 그러니까 형사 사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형사 사법은 그러니까 법원이 통제하고 법원이 관할한다는 의미인데 예. 지금 대한민국 형사 사법은 검찰 사법이에요. 검찰이 주도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삼권 분립이 얼마나 오래된 인류의 그 민주적 전통인데 예. 2024년에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마저 무너지고 있다라고 진단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별건 수사도 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에 어떤 혐의를 적시하거나 그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 압수수색 물품들을 예를 들면 이제 적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휴대폰 같은 거를 A라는 혐의를 입증하고자 휴대폰을 입수했는데 거기에는 A 혐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B, C 혐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는 차후에 나중에 혐의를 적용하거나 별건 수사를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아예 마련이 돼 있지 않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별건 수사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사라는 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보통 세 가지일 수 네네. 있어요. 하나는 뭐 현행범이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인지 수사가 있어요. 수사기관이 알게 된 거예요. 예. 뭐 현행범도 인지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세 번째 거네요. 근데 알게 됐다는 거 인지 수사라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된 경로를 밝힐 수는 없다. 수사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뭉치는 거네요, 진짜. 네. 아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돈봉투 사건 때문에 예.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예. 근데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구속된 이유는 뭐였죠? 무슨 법인의 후원금이 예. 정치자금으로 쓰였다 뭐 이런 거였어요. 목사연 후원금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형적인 별건 수사였던 네네네. 거죠. 네.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나오다 보면 예.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네네. 걸리는 게 있으면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요. 예. 이게 검찰이 여태까지 했던 정치 수사였고요. 예. 꼭 정치 분야만이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한 수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수사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원래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별건 수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네. 하진 않더라도 아까 초반에 발견했던 A 혐의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기소하고 싶어서 자 당신 휴대폰에서 뭐가 나왔는지 알아? 그래서 이런 혐의가 나왔는데 우리 이거 적용 안 할 테니까 당신 이거 이실 직고 해라 이런 딜도 어떤 가능한 바터 많이 하죠. 아니, 늘 일상적인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오랜만에 검찰에 오셨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얘기하고 가셔야지. 에헤이 뭐 이러면서. 예. 아 근데 이게 일상적이라니까. 근데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얘기들이 예. 어떨 때 되게 기괴해 보이잖아요. 특히 검찰을 다룬 영화들 예. 몇 편 기억나실 텐데 별로 기괴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제가 조그만 중소기업을 경영한다고 할 때 예. 누군가가 저희 관할에 있는 검사들하고 골프를 치자라고 예. 제안을 하면 제가 어떻게 안 칩니까? 예, 당연히 그러면 아버지 제사여도 나가야죠. 예. 아주 정확하게 질서가 정해져 있어요. 예. 이게 대한민국이어야 합니까? 민주공화국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일개 관료에 불과한 사람들이 예. 국정을 좌지우지하는데 멈추지 않고 돈과 권력을 동시에 쓸어 담아 놓고 있는데 네. 저는 정말 납득할 수 없고 국민들이 왜 이걸 용인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저기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께서는 아주 장기간 동안 오랜 시간과 기간 동안 검경에 지금이 이제 뭐 수뇌부가 됐거나 혹은 이제 좀 이름 있는 뭐 경찰 출신들, 검찰 출신들이 정신이 되거나 이제 정계까지 나아가는 거를 보시면서 뭐랄까 격세지감이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이분들이 정치하기에 적합할까? 이제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검사부터 얘기하면 검찰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과잉 대표되고 있고요. 예. 어느 주간지에서 분석도 했는데 인구의 검사들이 몇 명이냐, 국회에 검사가 몇 명이냐 뭐 했더니 뭐 어마어마하죠. 말도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검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법조인이 정치인 되는 거 되게 나빠요. 예.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물론 법조인도 거듭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지만 예. 법조인은 이제 정해진 법 안에서 그걸 해석하는 거고 적용하는 게 전부거든요. 예. 근데 정치인은 뭐냐면 법의 틀을 벗어나서 상상해야 돼요. 예.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꾸는 건 그렇죠. 뭐냐면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적 사고를 안 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법조인은 조문을 외워가면서 비판적 사고를 지향해야 돼요. 예. 전혀 다른 직역이죠. 예. 그러니까 법조인은 국회에 만약 필요하다면 전문위원 등 기술자로서 몇 명은 필요해요. 예. 예. 정치인으로서는 완전히 정말 불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너무 많아요. 예. 이 당 저 당의 대표도 많고 뭐 저쪽 당 가서 대표하겠다는 사람들도 보면 다 법대 나온 사람들이고 막 그래요. 예. 되게 의심해야죠. 그러나 법대를 나왔더라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야전에서 뭐 시민 활동을 하든지 이러면서 좀 근력을 키웠다든지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갖게 된 사람들은 예. 그래도 낫죠. 그러나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꽉 막힌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우리의 생존,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인데 또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너무 많이 돼요. 예.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는 저도 뭐 속속들이 알긴 합니다만 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 같고. 일반적으로 네. 문제는 흔히 얘기하는 스펙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낙연 씨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네. 헉, 조국 씨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것만 아니라 거기서 교수를 했네. 예. 뭐 이런 게 이제 설득력을 한쪽에서 가져요. 예. 그러니까 자꾸 스펙 좋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정치가 계속 후진적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예. 뭔가 일반 사람들의 또 일반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제 서민이라는 표현보다 일반 국민들의 삶을 잘 이제 보듬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요번 국회에서도 당선될 사람들이 온통 50대, 60대 나이 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 온통 남자들. 예. 그다음 온통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 예. 아니 뭐 정말 신기한 분들이 많아요. 예금이 뭐 수십억 이렇게 우리 같으면 예금이 수십억도 없지만 있으면 그렇게 안 놔둘 텐데. 대출 받아서 빚만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두룩 빽빽인데. 아니 그러니까 국민 일반을 대표하지 않아요. 예. 우리의 대표 자려면 예. 어려운 처지도 좀 감안해봐야 돼요. 예. 아니 젊은이들한테 야 주택에 90%까지 대출해 주니까 집 사라. 뭐 그러면 얼핏 보면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젊은이들은 빚더미에서 이자 내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가 있어야 사죠. 아니 그러니까 90%를 대출해 주더라도 은행 좋은 일이고 건설사 좋은 일인데 새 출발하는 젊은이에게도 좋은 일이냐? 아니에요. 그럼 정책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예. 근데 집 없는 서름에 대해서 모르고 월세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고 대를 이어서 산 적이 없고 젊었을 때 잠깐 살았지만 대학 다닐 때 잠깐이지만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주택 정책을 제대로 짤 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어떨 때 보면 국민들도 골탕도 좀 먹어봐야 돼라는 생각도 막 들기도 하는데 좀 과하게 맞습니다. 네, 골탕 먹으면 또 삶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예. 그 속는 놈보다 네. 속이는 놈들이 더 나쁘다는 표현 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저도 너무 과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가끔은 그래 한번 당신들이 찍었으니까 당신들이 한번 찍은 맛을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억하심정에 좀 있습니다. 뭐 사실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좀 참담한 심정이 들어가지고 뭐 국회의원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출신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되냐? 검사 출신, 경찰 출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이제 요 얘기를 좀 길게 해봤고요. 공수처장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를 네. 해가지고 요거 먼저 선거 얘기하기 전에 털고 가려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수사기관에 대한 내용이어가지고 사무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막역한 모임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분 이제 이명순 후보자인데 우검회라는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었답니다. 근데 2003년에 불법 대선 자금 수사팀에서 출발한
우검회가 10년간 모임을 가졌고 여기 또 모임의 면면을 보면 지금 현직 검찰총장 포함해가지고 뭐 많아요. 근데 이런 분이 근데 공수처장 한 게 후보자가 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분이 만약에 진짜 공수처장이 되면 공수처가 의미가 있는 기관인가요, 그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잖아요.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예.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수사의 칼날 뒤에서 어떤 짓을 해도 수사를 받지 않는 예. 검사들을 겨누한 조직이거든요. 예. 사실은 예. 원래 세팅 자체가. 예. 그러니까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구성원들이 검찰 출신들이 많이 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예.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까닭은 입법 목적은 예. 검찰을 좀 통제해 보라는 거예요. 예. 검찰 통제 장치 하나로서 공수처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근데 뭐 우직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정말 골수 검찰맨들로 공수처를 만든다, 특히 지도부를 그렇게 구성한다라는 건 예. 공수처가 자기 역할을 전혀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아마 그런 공수처가 되면 이문정 검사나 예. 뭐 또 누구죠? 박은정 검사나 이런 예. 사람들만 수사하는 해괴한 공수처가 될 겁니다.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공수처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예. 이를테면 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뭐 고위공직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 수사하거나 예. 하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좁은 정파적 이익만 추구하는 조직이 될 거예요. 예. 근데 국민의 혈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그렇게 망가질 수는 없는데 예. 사실 망가지는 대목이 무슨 공수처만이 아니어서 참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이미 사실상 장악을 당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에서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그 검경 고위 공무원들을 아무튼 견제해야 되는 공수처마저 대통령의 사람으로 채워진다면 이 기관의 취지 자체, 기관 설립의 취지 자체가 어긋나는 것 같아서 또 하나는 공직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주게 돼요. 예. 이를테면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공직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대체로 일을 하지 말자. 특히 대통령실 파견 이런 거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공직자로 좀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마음들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감옥 간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예. 그 실무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거든요. 예. 잘못하면 나도 죽는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한 거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공직생활의 경험으로 보면 너무 일탈인데 예. 너무 심하게 나가는데 예. 저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는데 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저러진 않았는데 예. 라는 판단이 있잖아요. 예. 예. 한두 해 공직생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직 기강이랄까 이런 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너졌다는 게 뭐 이상한 일탈이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공직사회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일 안 해요. 일 안 하니까 어때요? 전산망이 마비돼 있고 뭐 오송 참사나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될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네, 그렇네요. 실제로 되게 두려워요, 저는. 참사 이후에도 정무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윗사람들보다 아랫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처벌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나서서 열심히 일할 이유를 찾기가 힘든 분위기였네요. 안 움직이죠. 예. 네. 근데 이 공수처장 후보자도 사실은 문제지만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대상, 네. 사건 이런 관련자들을 대통령이 직접 뭐 해외로 보낸다거나 이런 일이 어제 보도가 돼서요. 네, 네. 이종섭 씨. 네.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 근데 수사라는 거는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뭐 증인 신분이 되어야 하기도 하고 실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건들도 몇몇 개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호주를 보내버리면 수사하지 말란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수사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계세요. 또 수사를 혹시 받더라도 딴소리 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되게 강한 거죠. 수사를 받더라도 딴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개입한 사건이잖아요. 네네네. 최일병이 어처구니 예. 없는 죽음을 당했고 그것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예. 무마했다는 거잖아요. 예.
무마했다는 최고 책임자가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 아니에요. 대통령 윤석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자신에게 이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 형사소추를 받지 않겠지만 임기 끝나면 바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예.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며요. 대통령실에서. 경로 의혹이 있죠. 네, 경로인지 아닌지를 수사기관이 따져보게 돼요.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수사에 대한 물타기를 계속해야 되죠. 예. 수사는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예. 그러니까 물타기 하기 위해서죠. 또 하나. 이종섭 씨가 왜 호주로 갑니까?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뭐 국방 안보 분야의 호주와의 긴밀한 협력이 미국을 제외하고 아무튼 호주와 네. 가장 긴밀하게 외교장관 회의를 하는 곳이 호주밖에 없대요. 네. 그냥 아무 말 대잔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주가 사람 살기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냥 예. 골프장도 많고 그래서 예. 가서 뭐 좋은 거 드시면서 이따 오라고 보낸 거죠. 아니 근데 저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건 예. 뭐 이것도 자꾸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어서 이 인사만 가지고 막 유독 화를 내기가 어려운데 예. 화날 만한 인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정말 심한 인사죠. 그냥 그야말로 매일이 활용점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리 신기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네요. 그러나 분노할 일이죠. 그렇죠. 이건 범인 도피를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될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쁘죠. 예. 이건 그냥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도덕하거나 예. 부적절한 게 아니라 사실 범죄이기도 해요. 대통령이 같은 사건에 예. 공범이고 예. 같은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을 외국으로 빼돌리면서 예. 수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예. 것이죠. 나쁜 범죄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의심까지 드는 게 뭐 물론 그 뭐 일반 대중들 중에는 누군가는 아니, 설마 뭐 대통령이 경로했겠어라든지 아이고 설마 또 대통령이 뭐 고발 사주권 같은 경우에는 뭐 설마 대통령이 뭐 손준성 씨한테 이렇게 뭐 고발 사주 하라고 지시까지 했겠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조차도 예를 들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보내버린다든지 최수곤 상병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의 당사자들 특히 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어디로 뭐 단수 공천을 네네.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거나 공수처장 후보자도 뭐 지금 자기 사람으로 앉혀가지고 자신이 입건된 사건에 대해서 그걸 다룰 그 수사 주체를 자기 사람으로 앉힌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의심을 안 하려고 했던 국민도 대통령을 의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갑자기 솟아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60 몇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뭐 동창도 있고 예. 연수원 동기도 있고 네. 같이 근무했던 사람도 있고 예. 저랑도 겹치는 인연이 많아요. 네.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먼 발치에서 어디 쇼핑센터에서 한번 봤나 뭐 예. 그런 적은 있었는데 터미널 부근에 예. 어디에서 몇 번 보긴 했어요. 하여튼 네, 뭐 네. 그거 아는 척은 아는 척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예. 알죠. 등장인물이 빤한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국무회의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1시간 중 55분, 57분 혼자 말한다. 예. 뭐 2시간이면 1시간 55분 혼자 말한다라는 얘기들이 예. 이곳저곳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사실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를 그냥 멍하니 들을 수밖에 없었던 기자들의 푸념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기사거리 줄까봐 그런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은 굉장히 독단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도 자기를 중심에 놓고 또 물론 부인도 중심에 놓겠지만 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조용한 공천이 되는 까닭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소위 쌍특검법 예. 제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예. 지금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주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고 싶었지만 못 죽이고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해석이 되죠. 국정 운영의 중심이 뭔지. 참.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는 게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전 국방부 장관도 호주 대사로 보내는 거죠. 저희가 격주로 뵙습니다만 격주로 뵐 때마다 좀 더 뭐랄까 긍정적인 얘기나 좀 더 어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이 국정 운영의 방향이 좀 더 나을 시그널을 뭐 봤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자 일단은 오늘 본업으로 좀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총선 관련돼서 집중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총선 얘기가 뭐 지금은 가장 메인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 아우 요즘에 뭐 여론조사 이게 뜨겁거든요. 여론조사 잘못 언급하면은 너 이찌기지 수박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비판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었고요. 네. 뭐 국민의힘은 46.7%고요. 민주당은 39.1%예요. 역전당하기도 했고 격차가 크다 이런 이제 결과인데 혹시 어떤 지점에 좀 주목하셨는지? 일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올라간 거는 뭐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의사 파업 진행 중이잖아요. 예. 저는 의사 파업을 유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예. 의사들이 참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일상생활에서 미운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고 국민 호주머니를 너무 많이 털어간다. 그래서 의료개혁이 필요한데 의사들이 기득권 집단으로 저항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단호하게 이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러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누군가와 싸우는 대통령은 지지받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두들겨 팰 때도 지지율이 올라갔고요. 그때 그랬습니다. 만약 북한과 관련해서 뭐 긴장이 높아지잖아요. 네. 안보 위협이 커지면 우리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묘하게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푸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생각해 보세요. 예. 지지율이 높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사실 평가할 게 별로 없는 거죠. 문제 해결을 되게 잘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문제를 불거지게 하면 문제를 터트리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얄팍한 포퓰리즘입니다. 네네. 또 하나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높은 건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공천 과정이 조용해요. 뭐 잡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뭐 예. 당사 앞에서 극단적인 뭘 하려는 분이 있었는데 예. 실패하고 또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정도 해프닝만 있을 뿐이지 예. 별로 주목받을 만한 뭐 움직임이 없어요. 예. 여기에는 김영주도 없고 뭐 임종석도 없고 이낙연도 없고 뭐 다 없어요. 그다음에 뭐 시비 걸 만한 사람들 진작에 다 나가버렸고 속간했고 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공간이 없으니까 발언도 별로 없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고요. 네네. 민주당은 어떠냐면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예, 뭐 시끌벅적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져요. 네. 근데 이건 저는 고정된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 국면이 이제 지날 거 아닙니까? 예. 진용이 갖춰지면 예. 총선의 메인 이슈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건 뭐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총선의 메인 이슈는 뭘까요? 국민들에게 물어봐요. 이번 총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면 아마 60% 이상의 국민들은 뭐라고 답하냐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예. 예.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붙기 시작할 거고요. 예. 총선에서는 그게 메인 이슈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빠지고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겠죠. 저는 좀 이 조사에서 뭐랄까 의아했던 부분은 뭐 보수 과표집이다 이 조사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보수 과표집이다, 진보 과표집이다 이런 어떤 조사의 배경을 다 떠나서 이 조사 기간에 보니까 그 쌍특검 재의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시기라고 저는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갔다라는 점. 그런 대목은 또 어떻게 평가해봐야 되는지 사실 좀 갸우뚱하긴 했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 쌍특검을 거부했어요. 예. 자기 부인이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받는 사안에 대해서 거부했으니까 예. 이건 국민적 분노를 살 만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건이에요. 예. 그런데 네. 이 큰 사건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해 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공천 잡음, 예. 내홍, 갈등, 내홍 파국에 대한 보도량을 파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예. 5천 건의 보도가 있었다. 예. 근데 쌍특검을 거부했다. 예. 얼마나 있었을까요? 뭐 이를테면 100분의 1 또는 뭐 50분의 1 정도의 보도량밖에 안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꾸 잊혀지는 거죠. 저는 언론이 일정하게 총선에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봐요. 아주 많은 언론이 특히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주류 언론들이 예. 이재명은 싫다는 건 아마 대동단계란 것 같아요.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지면에 많이 나타나고. 그건 뭐 죄송한 얘기지만 한겨레 경향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들고요. 뭐
저 두 매체 다 좀 아는 편, 일반인보다는 좀 아는 편인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약한 기사 많이 쓰고요. 또 제목 같은 거를 고약하게 뽑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왜 그렇게 밉상이 됐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언론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중요하게 보도하기 때문에 시끌벅적인데 언론이 앞으로 총선이 진행되면 더 하겠죠. 더 할 텐데 더 하더라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존재감을 이겨내지 못할 거예요. 마침내. 정권 심판의 어떤 정서가 3월 되면 또 사그라든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 어떻게 보면 더 총선 시기 다가오면서 더 뭐랄까 점화되고 불붙어서 더 타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단순한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밥상만 차려주면 이렇게 반응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치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양당에서 뭐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좀 바보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 물론 이제 일종의 프레임일 텐데 쌍특검 재의결이 어쨌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에서 거부당했을 때 보니까 민주당의 전략 실패 요게 하나가 보였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마저 불참 요런 게 있었고 민주당 내부 공천 갈등 결국 재의결 투표에도 영향 미쳐. 영향 뭘 미쳐요? 아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거 보고 나서 이 진짜 좀 너무한데 국민의힘 똘똘 뭉쳤다 정도는 좀 양반이었고요. 나머지 보도를 보니까 이것도 민주당의 실패다. 이거 이제 부각시킨 기사가 많아서 민주당이 그래 전략 미스한 거 동의하는데 지금은 이 제목보다는 이 제목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뭐 어쨌든 제야 언론인으로서 좀 했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언론을 만나는 게 수용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해요. 지금 뭐 레거시, 공중파 뭐 하여튼 이런 기성 언론 중에서는 MBC가 겨우 살아남아서 숨쉬고 있는 것 같고요. MBC 보도가 좀 장점이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아니 많이 보시고 그냥 친구들한테 카톡방에 이렇게 좀 전파도 하시고 그래주세요. 저 아주 욕심 많은 사람들 되게 열심히잖아요. 카톡방에서 막 가짜 뉴스 뭐 퍼뜨리고 뭐 누가 얼마 받았다, 뭐 누가 이런저런 도둑질을 했다라고 뻔한 거짓말 퍼뜨리는 사람들.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민주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적극 노력해줘야죠. 결과는요 노력하는 만큼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편집국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기사가 있다면 뭐 또 알려주시는 것도 민주 시민으로서의 한 역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부 분위기 조금 알 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월 3일에 저녁에 이제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를 정청래 최고가 언급을 하면서 화들짝 이제 뭐 이재명 대표나 서영교 최고가 놀랐다 이제 이런 보도였었거든요. 설마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에서도 우리 당 지지율이 저조하냐? 그래서 최고위 위원들이 좀 동요했다라는 그런 보도였었거든요. 혹시 이 보도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조민료 양념을 잔뜩 친 거죠. 아니 당 대표가 여론조사 결과를 일상적으로 받아볼 텐데 그걸 뭐 정청래 씨를 통해서 전해 듣고 화들짝 놀라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의 전원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던 누군가 했을 거예요. MSG를 쳐가지고 기자한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바보입니까? 그렇진 않은 거고요. 뭐 놀랄 일이 뭐 있어요. 추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 여론조사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동시다발로 되고요. 또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부산은 부산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여론조사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매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를 정리해서 보고해 주는 사람들이 당직자고 비서진이에요.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읽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또 여론조사에 대해서 가르칠 때 기본이 뭡니까? 당장의 여론조사를 보는 게 아니라 추이를 보세요. 어제 어땠고 오늘 어땠고 내일 어땠는지 보세요. 당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도 하잖아요. 또 찌라시에 도는 여론조사도 있고 언론사가 하는 여론조사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늘 그 많은 반찬이 깔려져 있는 걸 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저녁에 무슨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얘기 듣고 화들짝 놀라고 뭐
이야기죠, 완전히. 그것도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회사에서도 우리가 진단 말이야? 예. 큰일이야, 어쩌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그런 거.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드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거를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민주당 주류들이나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계속 어떤 여론조사가 나오면 보수 과표집을 명분 삼아서 이 여론조사가 편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에서마저도 어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뒤집혔다. 이거는 그러면 진보 과표집에 맞아서도 진보 과표집 조사마저도 이렇게 졌는데 민주당이 전혀 위기의식이 없다가 김어준께 뒤집히니까 이렇게 다들 화들짝 놀랐구만.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부각시키고 싶었던 그러니까 거겠죠. 기본적인 정보도 없는 예. 사리 판단도 못하는 바보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예. 예. 기본적인 정보 있고요. 예. 정보가 없겠습니까? 정당인데 역사가 있는 정당이고 당직자들도 꽤 있는데 예. 당직자들이 경험이 쌓여 있는데 정보 있고 사리 판단도 하고 그러죠. 바보인지는 뭐 주관적 판단이니까 모르겠지만 예. 기본적인 정보도 없고 사리 판단도 못하는 건 아니죠. 예. 그 알고 보니 여러분들 이거 기사 일일이 좀 찾아보시길 바라는데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언급했다라는 여론조사 꽃의 이 조사 지역구가 착각을 이 자리에서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여기에서는 동작을 착각했는데 그 동작이 아니라 영등포를 정청래 최고가 잘못 언급을 해가지고 어쨌든 영등포 쪽은 영등포 갑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영등포 갑은 김어준 씨 조사에서도 유리하진 않다라고 나온 거를 동작으로 오인해서 정 최고가 잘못 얘기한 거다라고 이미 이제 후속 보도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나왔던 얘기 중에는 임종석 전 실장이 당에 잔류하는 선택과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뭐 이분은 사실 저는 탈당을 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탈당해서 뭐예요? 탈당해서 좀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그 무소속으로 어디 중성동 그쵸, 가요? 중성동갑에 본인의 이제 조직이 좀 있다고. 그것도 구청장이 본인 보좌관이었던 분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분이 워낙에 일을 잘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지역에 살았던지라 네. 이분이 굉장히 지역평이 좋아서 이분이 도와주면 무소속에서도 해볼 만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현재 들었었는데. 구청장이 선거에서 도움을 준다고요? 아니 이제 조직 기반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구청장이 슬쩍 이제 도와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해설들도 있어서 네. 설마 무소속으로 나오면 승산이 있나? 그 지역을 뒤흔들 수 있나? 이제 이런 판단을 잠깐 해봤는데 잔류를 한다 그래가지고 전 좀 의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탈당 안 한다고 저는 보고요. 아 그러셨어요? 탈당하면 무소속으로 나오면 3등 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잘하면 3등일 텐데 예. 그거 가지고 앞으로 어떤 정치적 미래가 있겠어요? 이제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에게 승리를 안겨주면 민주당 입장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적행위가 되니까 더더욱 정치적 미래는 없죠. 네네. 그게 아니라 무슨 새로운 뭔가 뭐 하여튼 이낙연 신당이나 이런 데 가는 방법이 있는데 예. 거기 가면 이제 3등, 4등 이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게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의힘으로 가는 거죠. 어이구. 아니, 임종석 실장이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 당선만 생각한다면 저도 가능성을 높인다면 그러면 이제 2등하고 1등을 다투는 사이 정도에 있으니까 예. 3등은 아니고 아무리 못해도 2등은 할 테니까. 근데 그건 또 어려운 선택일 테니 그러니 남아 있어야죠. 그러니까 너무 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당연하게 보셨구나. 답이 나오냐면 예. 제가 임종석 입장이라면 예. 이런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예. 아니 근데 그 이석현 부의장이 새로운 미래에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뭐 그 전날 저녁까지 그 이낙연 대표에게 공동 대표에게 마치 탈당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선택이 갑자기 뒤집힌 거다라는 언급을 한 걸 보면서 탈당하려는 마음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 이런저런 진단을 해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을 만들어가지고 예. 호남에서 약간 이렇게 좀 바람을 일으켰던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결집된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면 예. 탈당도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 아니 민주당에서 무슨 상식인가 원칙인가 원칙과 상식이었죠. 뭐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그분들 지금 어디가 계세요? 한 분은 민주당에 있고 4명이 둘은 이준석
개혁신당에 가 있고, 그렇죠. 한 명은 새로운 미래가 있고. 네, 예. 이게 현실이에요. 예, 예. 집 나가면 추워요. 난방도 잘 안 되고. 예. 아 그러면 잔류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치 행위를 할 때 뭐 목적이 없는 행위는 없는 거니까요. 정치인 행동은 늘 정치적이었으니까. 잔류를 한다는 것은 당에 남아서 후일을 도모하겠다 이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씨가 사실 국회의원 2번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치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이제 성동에 뭐가 대단히 있다고 얘기했지만 은평 가서 국회의원 하려고 그랬고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2017년에 비서실장으로 발탁되니까 큰 거예요. 근데 비서실장이 중요한 자리이긴 해요. 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국민이 선택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게 임명직이거든요. 그거 하다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뭐 했죠? 나온 다음에도 역시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할 만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본인이 무슨 통일운동 하겠다라는 말은 한 적이 있지만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뭐 활동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번 총선에 나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거기 그 동네가 전략공천된 거 아주 쉬운 이유거든요.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홍일표 의원이 서초로 가면서 비었기 때문에 당규에 의해서 전략공천 지역이 된 거예요. 거기 가서 날 달라. 그냥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를 당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근데 그 당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공천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땠냐면 존재감을 임종석 씨와 달리 뽐내고 있었어요. 국민권익위원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어요. 뭐 장관 고위공직자가 1인 시위도 하고요. 이것저것 언론에 나와서 뭐 별 얘기도 다 했어요. 싸울 수 있는 한 최대치로 싸웠어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고위공직자 중에 전현희 말고 전현희처럼 싸운 사람이 있었냐? 없었어요. 맞죠? 네, 아니, 장관도 있고 장관급 고위공직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조용히 물러났지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게 뭐 부하 직원을 감찰한다, 기소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수사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런 건데 전현희 씨는 상당히 용감하게 강단지게 싸웠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누가 뭐래도 전현희 위원장을 공천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임종석 씨 얘기는 뭐 경선에라도 붙여달라는 얘기도 안 맞고.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반감 또는 이재명의 싫은 언론 주류적 분위기에서 임종석이 갑자기 부각이 된 거예요. 임종석 공천 못 받은 게 신문 1면에 나와요. 다 임종석으로 뒤덮였어요. 우와,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니, 정치인은 일단 관심을 먹고 사는 존재니까. 그래서 그 전부터 자기가 거물이라고 생각했고 진짜 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언론도 그런 관측을 하는데 이재명이 어떻게 잘못되면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차지하고 싶으면, 만약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성장하고 싶다면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됩니다.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보란 듯이 싸워야 돼요. 역량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제대로 싸워야 돼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부터 갑자기 그럴까요? 지켜봐야죠.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 아무튼 비서실장 자리를 내려놓고 윤정부 들어서 두각을 드러낸 그 어떤 활동이 전무했다. 보는 게 사실이겠죠. 근데 임 실장을 뭐 언론들은 좀 포장을 해주는 걸까요? 뭐 전대협의 뭐 의장이었고 실제 586 운동권의 뭐 예를 들면 정신적 지주고 막 누가 정신적 지주? 그건 전혀 아니군요. 무슨 정신적인 것 따라서 지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죠. 89년에 전대협 의장인데 그때 임수경 씨가 북한 가고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뭐 학생운동가 일 뿐이죠. 그리고 정계 입문을 빨리 해요, 되게 30대 중반인가. 뭐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근데 뭐 마치
그렇게 키우는 거죠,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예. 이재명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말이 꼬이는 사람이 한동훈 같은 사람이에요. 예. 운동권 청산을 막 얘기하다가 임종석 만세 이러고 있어요. 이재명이 비운동권이죠. 원래 그 제대로 얘기하려면. 제가 뭐 어디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운동권 청산이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시대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점수를 높이 준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뭐 같은 시대에 살고 서로 뭐 개인적으로 알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예. 무슨 임종석 전 실장이 뭐 586 운동권의 정신적 지주요? 그건 누가 하는 말인지 그 검색해서 기자 바이라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기자인지. 아니 정신적 지주였나 아무튼 586의 지주였나 아무튼 지주격이라고 했나? 아니 다 안 맞아요. 뭐라고 해도 다 사실이 아니에요. 운동권의 지주도 아니고 정신적 지주도 아니고 지주격도 아니고 그냥 운동권 중에 586 운동권 중에 한 명일 뿐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분이 만약 있다면 문익환 목사님이나 백기환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런 역할, 개운재 선생님 이런 예. 분들이죠. 뭐 예. 학생들이 무슨 지주예요, 지주는. 예. 마치 민주당 내부에 뭔가 어떤 이런 공천 지분이 있는 것처럼 세력의 어떤 수장인 것처럼 언론들은 포장하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한테 도장 받아와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치 자리를 넘겨줬던 삼김 시절의 그런 공천 방식들을 좀 떠올리게 만들었던 그런 보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임 전 실장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마치 이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폭발되고 분단까지 일어나지 않겠는가 많이 내다봤던 그런 보도들이 최근 들어 많았던 것 같아요. 소설로도 쓰기 어려운 허접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안 맞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어디까지나 그냥 언론 표현을 잠깐 대리한 것뿐이니까 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홍영표 의원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마치 탈당할 것처럼 또 더불어서 의사를 막 밝히는 것 같은데 이분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탈당하시려나요, 이분은? 홍영표 의원?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도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 저는 그냥 예전에 대우자동차 노조 사무처장, 사무국장인가로만 기억하는데 예. 국회의원 선거 5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예. 4번 당선됐어요. 이분도 이제 중진이죠. 엄밀히 따지면. 원로죠. 예. 나이도 68세예요. 그러니까 68세가 국회의원 하겠다는 건 예. 72살까지 국회의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나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예. 어느 경우냐면 네. 꼭 필요한 일꾼이라면 그래요. 의정 활동 매우 중요하고 예. 정말 그 홍영표 의원의 의정 활동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 노동운동했으니까 정말 예. 노동자의 노동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노동 시간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데 있어서 눈부신 두각을 나타냈거나 예. 산업재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예.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홍영표가 있으면 돼요. 그럼 68세 아니라 78세라도 국회에 모셔야죠. 그런 분은 정말 안 하겠다고 끌어나가라도 좀 일을 해달라고 해야죠. 예. 그런 기억 나세요? 잘 안 나네요. 고군분투, 눈부신 활약 기억나세요? 잘 안 나죠. 안 나죠. 그럼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노욕이에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 노욕의 대표 주자들이 최근에 좀 등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홍영표 의원 못지않게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받고 있는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김영주 의원. 아, 참 그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도 노욕의 대표 주자가 노욕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자,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유감이에요. 그런 사람을 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을 시켰어요. 네. 그렇죠? 예. 김영주 의원도 4선입니다. 비례 한 번, 지역구 3번. 네. 그죠, 그 영등포 사이에 한 번 가면 떨어진 거고 예. 비례는 노무현 대통령 때 비례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뭐 하위 20%에 속했다고 막 화내고 막 나를 모욕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떤 사건인지 최근에 언론 보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예. 신한은행 채용 비리예요. 예, 맞습니다. 이분이 은행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영향력이 있겠죠, 전반적으로. 예. 그런데 은행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상임위 정무위원회 위원을 했어요. 예.
그 약간 피해야 될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누구에게 채용을 부탁하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신한은행에 채용을 부탁했던 거예요. 지역구 유력 인사의 자제를. 네. 그게 어떻게 확인됐냐? 신한은행 행장, 그다음 인사 담당 부행장, 그다음 예. 인사부장이 다 기소가 됐는데 예. 판결문에 나와요. 김영주 의원이. 어... 근데 김영주 의원은 이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에서.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에서 연락 한 번 안 받았다. 수사를 안 한 거죠.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는 게 죄가 없다는 겁니까? 판결문에 버젓이 나오는데. 그래서 은행장은 무죄가 됐어요. 나중에 대법원에서. 그런데 부행장, 예. 인사 담당 부회장과 인사부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일로. 김영주, 예. 그다음에 김재경, 예. 그다음에 누굽니까 갑자기 위원장이 생각나 정우택. 아, 세 사람이 위원장과 여당, 야당의 간사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인사청탁을 신한은행에 하고 신한은행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행장과 인사부장이 처벌받았어요. 형사처벌을. 예.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어요. 예. 판결문에 이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검찰이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예.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꺼번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뭐 안 했든지 뭐 그랬겠죠. 공평하게 수사를 안 했나 보죠? 그럼요. 검찰이 수사 안 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요.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고 내가 죄가 없고 문제가 없는 건가요? 판결문에 있는데 예. 그럼 그 판결문이 잘못된 거다. 나는 진짜 억울하다라는 걸 밝혀야죠.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0점을 받았다고 이재명 대표가 직격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소명하지 않았다고. 예, 예. 소명이라도 해야죠. 예. 그리고 이분도 나이 7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나이 먹어가는 사람이지만 나이 70에 도대체 뭘 또 하시겠다고 예. 하려면 예. 6년 전, 7년 전에 예. 장관 됐을 때 그때 해야죠. 예. 자, 다시 여쭤봅니다.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를 자임했어요. 그다음 처음에 야당도 무기력했어요. 그렇죠? 예. 기세 등등했습니다. 이때 노동부 장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노동부 장관은 노동경찰을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산업재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뭘 했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와, 김영주 장관 정말 시원하게 일 잘한다 라는 대목 있으세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국힘에 있든 민주당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좀 실용적인 사람이죠. 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영등포갑 지역구가 김영주 의원의 뭐 어떤 지지도랄까요? 이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지역 관리를 잘하신 건지 아니면 조직 관리를 잘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아무튼 꽃길을 깔아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당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목 하나만 더 짚으면 이상민 의원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 게 두 번째로 김영주 의원이 당적을 바꾼 의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에서 국힘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상민 의원은 그 어떤 고민하는 척이라도 했다가 평가고요. 즉 탈당 이후에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는 척은 했다. 근데 김영주 의원은 보름 만에 이제 국힘에 넘어가면서 20몇 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고 꽃길을 걸어왔던 정치인치고는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비판이에요. 아니 이상민 의원은 그래도 알리바이가 있는 게 뭐냐면 예. 당에 있는 동안에도 소위 비주류 뭐로서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언론에 예. 나와서. 예, 예.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쭉쭉쭉쭉 쌓아 나갔던 거예요. 나는 뭐 많이 이야기했고 당내에서 뭐 하려다가 안 됐다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상민 의원은 뭐 자유선진당부터 이 당 어느 당이건 네, 네, 네. 어디 가 계셔도 잘 어울리는 분이어서 예. 크게 뭐 제가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예. 김영주 의원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치적 변절이고 나이 70에 도대체 뭘 더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논평할 가치가 있는 질문인지 는 모르겠지만 이제 기자들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정치적 변절에 대해서 아니 강서구청장 선거 때 분명히 유세 현장 가지 않았냐 거기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도 같이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답변 주신 게 유세 현장에는 갔는데 행동하진 않았다라는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그냥 궁색하게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게 슬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 그 국회의원이 좋은 직업인 거예요. 이분한테는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 4년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분에게 예? 뭐 왕처럼
작은 공간에서라도 왕처럼 살 수 있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예. 김영주란 세 글자는 남잖아요, 역사에. 예. 그러지 말아야죠.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질문을 일도양단으로 드리는 건 너무 얼척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하고 비교도 되지만 김영주 부의장은 이제 전 부의장이 되셨죠.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께서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누가 더 이제 나쁜가 이제 이런. 아니 뭐 다 대동소이해요. 아 오늘 자꾸 나이 시리즈는 이낙연 씨 73살이에요. 자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끝나면 77살이에요. 예. 77의 국회의원 뭐 경륜이 있어도 좋겠지만 역시 이낙연 씨가 의정활동으로 보여준 게 뭐 있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광주가 무슨 아무나 오면 다 받아주는 데입니까? 그다음에 이낙연 씨가 이렇게 신당까지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뭐래도 다음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럼 몇 살까지 정치하시려고요? 80 대통령을 봐야 됩니까? 이승만 이후에 두 번째로? 굉장히 아픈 지적이시네요. 아니 진짜 나이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노인 폄하가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분이면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국민들이 좀 나와달라고 그러죠. 요청하죠. 예. 우리를 지켜달라고 예. 방패막이라도 대달라고 우리의 삶을 좀 건사해달라고 예. 그런 요청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김영주, 뭐 서른, 뭐 이낙연 예. 자기 혼자 자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승질 내고 자기 자리 안 주어진다고 뭐라 그러고 동계 노인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입장 밝힌다고 그러는데 예. 아니 정대철 씨는 자기 아들 정호준 공천 주냐 안 주냐 이것 때문에 지금 민감한 거고 예.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자기 아들 때문이에요. 만약 안 줘봐요 이 양반들 성명 낼 거예요. 근데 정말 이래도 서울 중구 같은 경우에 아버지 정일영 박사가 거기서 8선 했어요. 아들 정대철 5선 했어요. 아들 정호준 거기서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14번을 했어요. 집안이 3대에 걸쳐서. 북한입니까? 그리고도 지금도 뭐 똑바로 안 하면 뭐 가만 안 있겠다. 뭐 동계 원로들이 뭐 한 말씀 하시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어가지고 제가 첨언할 말도 없습니다. 야, 근데 그러네요. 문희상 씨가 억울하겠네. 우리는 3대는 아니고 2대인데. 저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민주당 쪽 인사들이 저기 정진석 그 의원님. 네, 그 정양모 씨 아들이잖아요. 거기도 내리 13선이었나 네. 막 그렇잖아요. 네. 그분 서로 욕할 자격이 없겠네요. 엄밀히 따지면. 참. 마지막으로 짧게 네. 조국 혁신당 창당했습니다. 공식 창당했고 조국 대표로 추대됐고. 근데 지금 초반 선전이 아주 뜨거워서요. 네. 언론에서도 많이 아무튼 매체력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지금 1호 인재 영입이 신장식 변호사고 2호 인재 영입이 이제 구글에서 15년 일하신 분이 또 들어와가지고 과학기술 발전, 뭐 연구개발 예산 다 깎아먹은 윤석열 정부 심판하겠다고 지금 들고 일어나서 뭐 메시지 자체도 대중들의 어쨌든 매력을 느끼게끔 아무튼 잘 선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국 혁신당의 미래를 전망하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조국이란 사람을 보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호되게 당한 사람인 건 맞죠. 네. 그러니까 되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반틈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억울하게 과도하게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안 됐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적 자생이 된 거죠. 멸문지화를 당했다. 윤석열이 과도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쓰러운 마음으로 조국 전 장관을 보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은 그게 조국이든 송영길이든 그 누구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번 제대로 싸워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열쇠말은 정권 심판이거든요. 정권 심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많이 당한 사람이잖아요. 많이 당했으니까 잘할 것 같아.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조국 신당은 뭐냐면 비례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지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례 가지고 연동형으로 해서 의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초반 선전하는 건데 아마
이 포인트를 조국 신당 사람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낼 거거든요. 더 강렬한 언어로 싸울 거예요. 예. 그러면 상당한 정도의 지지율,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예. 뭐 지지율을 보여줄 것 같고요. 예. 총선 구도는 더 재밌게 되어 있죠. 짧게 개혁신당하고 많이 비교가 된다고들 평가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도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한 사람이에요. 아, 네네. 그렇죠. 쫓겨났으니까. 그러네요. 네네. 근데 누가 더 강렬하게 당했냐? 예? 서로 자기가 부인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본인도 감옥에 갈 처지인 사람하고 예. 겨우 당대표 쫓겨난 사람하고가 예. 다르죠. 사법 처리를 실제 받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쪽은 뭐 거기만 아니라 동생의 뭐 난리였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예, 맞습니다. 예. 이준석 뭐 가족이 뭐 당한 것도 없고. 예, 예. 여기는 뭐 자식까지 예. 게임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윤석열이라는 측면에서 윤석열과 싸운다는 측면에서 예. 이준석이 조국에 비해서 존재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저희 뭐 우 국장님 나오실 때마다 저희가 너무 재밌게 들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5분을 넘게 오바를 했는데 아무튼 야 이게 참 그래도 총선이 한 40일 넘게 남았다는 건 40일 남았나요? 근데 이게 40일도 안 남았죠. 안 남았죠. 네. 그래도 시간이 총선 30일 정도 남았으면 300일과 같은 시간이라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 차찬 속 태풍이 30초만 예.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남은 게 예. 김남국 의원 있죠. 네. 뭐 코인 어쩌고. 네.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선거 국면에 몇 개 터질 거예요 아마. 뭐 알고 계시는 아니 알고 있어가 아니라 예. 준비하겠죠. 검찰이 그것만 하니까. 아,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아 선거철이구나. 네. 아 의사 파업을 유도하는구나. 예. 이렇게 성숙된 어떤 안목으로 보잖아요 사물을.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더 튀어나올 거예요. 뭐 예, 누가 또 뭐 돈을 먹었니 어쩌고저쩌고 하니 어. 이재명 리스크도 건드리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보나마나. 예, 빤하잖아요. 예. 네. 그런 빤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지혜롭게 선택을 하시면 뭐 총선은 잘 될 겁니다. 어떤 떡밥을 던지는지 잘 지켜보라는 말씀으로. 네, 떡밥을 많이 던질 거예요. 저랑 약간 생각하시는 게 결이 비슷하셔서 저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가 전 이번 전략이라고 봐서요. 뭐 어떤 떡밥을 던지는지 저희 함께 지켜보시죠. 격주마다 재밌는 말씀 해주시고 시원시원하게 평론해주시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화요일 시간 함께했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